오늘날 지구의 3대 환경 문제 하면 첫 번째로는 오존층 파괴, 두 번째로는 지구 온난화, 그리고 세 번째 환경 호르몬 문제입니다. 이 환경 호르몬은 정상적인 내분비계의 기능을 교란하는 물질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우리 몸에 존재하는 다양한 내분비 기관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런 장기로서 췌장이 있죠. 여성 호르몬이라든가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생식소라는 장기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은 바로 이런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깨진 상태를 우리는 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환경 호르몬들은 이런 정상적인 호르몬의 기능을 교란합니다. 그럼 어떻게 교란하는가는 바로 옆에 있는 그림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유사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사작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슷하다라는 뜻이죠. 이런 화학물질로 되어 있는 환경 호르몬이 생체 내에 존재하는 호르몬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호르몬이 없었는데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마치 호르몬이 있는 것처럼 세포에게 신호를 준단 말이죠. 그럼 세포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일을 쓸데없이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억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구조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포가 정상적인 호르몬의 신호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면 수용체 분자에 가서 환경 호르몬이 붙어버려요. 정상적인 호르몬이 못 붙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호르몬이 일을 못 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억제작용이다요. 이렇게 유사작용과 억제작용을 함으로써 우리 몸에 존재하는 호르몬의 내분비 기능을 갖다가 교란하는 물질을 우리는 환경 호르몬이다. 근데 여기 환경이 왜 들어갔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대부분의 환경 호르몬들이 주로 환경에 존재하는 화학 물질 등이 바로 이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환경 호르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플라스틱 원료들이 대부분 이 환경 호르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비스페놀 A, 그리고 프탈레이트, 이런 것들이에요. 비스페놀 A는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와 같은 그런 가볍고 투명한 플라스틱 있죠?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원료입니다. 그리고 프탈레이트는 부드러운 플라스틱들 있죠? 잘 구부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의 어떤 가소성을 부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소제입니다. 이 영수증 같은 데는 이 비스페놀 A가 굉장히 많이 코팅이 돼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영수증이 위험하다, 또 비스페놀 A가 없는 영수증을 써야 된다, 또는 영수증을 사용하지 말자, 이런 운동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뉴스 같은 것들을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제에는 알킬페놀과 같은 그런 화학물질들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환경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합성 호르몬 의약품이 있어요. 그 중에 그 합성 에스트로겐 중에 디에틸스틸베스테롤이라고 하는 그런 약이 있는데, 그것은 잘 알려진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농약들, 뭐 제초제, 살충제, 심지어는 모기 기피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경 호르몬의 범주에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존제 중에 방부제라고도 합니다. 파라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 외에도 실내 인테리어,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도 바닥은 전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벽체에도 많은 플라스틱이 사용됩니다. 화재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 불이 나게 되면 화염이 막 일어나겠죠.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제품에 첨가되는 물질을 우리는 난연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연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브롬계열, 브롬계 화합물 난연제들입니다. 이것들이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서 특히 남성의 생식 기능과 정자 형성에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물질입니다. 그 외에도 과불화 화합물이 있어요. 과불화 화합물은 종류가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안 좋은, 굉장히 나쁜 과불화 화합물들이 있어요. 과불화 화합물들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이렇게 묻거나 오염을 방지하는 가공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령 뭐 코팅된 프라이팬이라든가,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무슨 방수가 되는 등산 자켓들이 있죠. 이게 물이 묻으면 마치 비닐에 묻은 것처럼 주르륵 흘러내리게 돼요. 묻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특성을 부과하는 물질들 대부분이 과불화 화합물이고, 햄버거 포장지라든가 이런 데 다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에 일부 미세하게나마 굉장히 유해한 과불화 화합물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환경 호르몬이다. 그리고 큰 범주에서는 중금속 또한 호르몬의 기능을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의 범주에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 호르몬의
노출되는 그런 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 개의 단어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다종, 저용량, 그리고 반복의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의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고 있다. 저용량으로 노출된다. 만약에 굉장히 많은 양으로 노출되게 되면 중독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알아 누울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조금씩 노출된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도 노출됐고 오늘도 노출돼. 그리고 내일도 노출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 난자로 존재하던 당시부터 노출돼 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출되는 것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노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뭐 농작물이라든가 뭐 자동차, 병원, 학교, 또 수산물, 공기, 이런 것에 전부 다 환경 호르몬이 있다. 이것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다. 제가 여기 영어로 body burde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몸에 짐이 부과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참 맨몸으로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큰 짐을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짐이 차곡차곡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주저앉겠지요. 그것이 바로 병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젊은 커플이 있는데 그림에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이 젊은 부부가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가 필요했겠죠. 이 사람들이 만든 정자와 난자들은 이미 다종, 그다음에 저용량, 반복적인 노출에서 영향을 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들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태의 것들이, 그런 조건들이 많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중에 환경 호르몬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환경 호르몬의 노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잘 피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환경 호르몬과 질병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WHO에서는 인간 사망의 약 40%의 원인은 환경 오염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무슨 뭐 곰팡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미생물, 이런 감염,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감염도 굉장히 중요하죠. 코로나 같이 그런 것처럼요. 그렇지만 그런 감염이 딱히 따로 없더라도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돼서 바디버든을 늘리게 되면 이것이 언젠가는 질병화되게 되고, 그것이 대략 질병의 40%의 원인을 차지하게 된다.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에요. 그 다음에 다양한 환경 화학 물질들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바디버든을 유발하고, 적은 양이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 다양한 질환이 유발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질환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임 혹은 난임이라고 합니다. 불임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단어라는 차원에서 최근에는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난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정자수가 떨어진다든가 난자의 질이 안 좋아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에. 그런 질환이 환경 호르몬이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그 외에도 대사 질환이 있는데요. 당뇨병이라든가 비만, 이런 것이 대표적인 대사 질환이에요. 이 환경 호르몬은 이런 대사 질환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면역 질환이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가 창궐을 이제 하고 있는데, 면역력이 건강한 사람은 설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잠깐 앓고 낫게 돼 있어요. 그러나 면역이 시원치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심각하게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면역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환경 호르몬은 이런 면역 기능을 교란하고 다양한 면역과 관련된 질환들을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암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아니, 암도 유발한단 말이야? 그럼 발암 물질이야? 환경 호르몬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암 중에서요, 호르몬 민감성 암이 있어요. 어떤 것이 호르몬 민감성 암인지 아세요? 바로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발달하는 장기가 뭐가 있죠? 여성의 유방이 있죠. 유방암은 바로 여성 호르몬에 민감한 암이다. 또는 남성의 전립선암, 이런 것들도 최근에 유병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전립선 조직은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기능이 조절되는 그런 장기인데, 이런 곳에서 생기는 암들하고 환경 호르몬들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 호르몬에 모체가 노출될 경우에 정상적인 발달이 안 돼요. 태아가. 그래서 기형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겉보기에는 정상으로 보이는데 이 대뇌 발달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과잉 행동 증후군 같은 거, 뭐 IQ가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정도의 것들하고 환경 호르몬하고 상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병인 생식력 감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요, 한국에서 최근에 생식과 관련된 질병,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힘들거나 못 낳게 되는 그런 환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래프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요 3대가 지난 이런 손자 세대에서 정자 수가 대략 반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기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특히 최근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굉장히 두드러진 그런 사회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야 되는데, 물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데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이를 낳고 싶어도 생식력이 망가져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그것이 만약에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생식력이 교란돼 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 외에도 성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성조숙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아는 8세, 남아는 9세에 제2차 성징이 시작되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성조숙증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이 성숙하는 시기를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사춘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보통 뭐 중학교 정도 들어가서 보통 시작하죠. 뭐 생리를 시작한다든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 초등학생, 심지어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막 유선이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든가 뭐 이런 2차 성징을 막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일찍이 성이 조숙했다 그래서 성조숙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조숙증 환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조숙증이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체중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너무 잘 먹게 되면, 그리고 비만하게 되면 사춘기 개시가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이외에 다른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우리는 환경 호르몬을 주목하고 있어요. 환경 호르몬 중에 성 호르몬의 작용을 교란하는 호르몬들이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것 같다라고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의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는데, 환경 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IQ를 떨어뜨린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 그리고 현재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뭐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프탈레이트에 잘못 노출이 되게 되면 대뇌 발달이 좋지 않게 된다. 그 결과 IQ가 떨어질 수 있다. 또는 성장 중인 어린 아이들이 뭐 주변 생활 환경 속에서 프탈레이트가 많이 노출될 경우에 이 태어난 아이들이 그 뭐 영유아 시절에 대뇌가 크게 발달을 또 하거든요. 이때도 프탈레이트는 굉장히 노출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건데, 여러분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을 잘 보세요. 장난감, 아이들 목욕시킬 때, 심지어는 영아원이나 유아원 같은 데 보낼 때 한번 가보세요. 플라스틱 범벅입니다. 그곳은 전부 다.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가. 그리고 애들이 요즘에 이렇게 말을 안 듣죠. 그것은 어쩌면 그 아이들이 뭔가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 프탈레이트를 과도하게 노출하게 되면 대뇌 발달이나 대뇌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조금 정말 무서운 그런 자료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런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먹으면, 내가 아프고 말면은 내 죽으면 끝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당대에 환경 호르몬이 노출된 경우는 내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대인 내가 노출될 때 내 몸속 여성이건 남성이건 생식소, 난소나 즉 정소, 고환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엔 어떤 세포가 살고 있죠? 네, 생식세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생식세포도 또한 내가 노출되는 순간에 피를 타고 가서 생식세포의 그 화학물질들, 환경 호르몬 등이 전달이 되겠죠. 이것이 언제예요? 정말 아주 처음부터 굉장히 오랜 장기간 동안에 노출이 되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노출이 돼가지고 내가 태어났어. 그리고 내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제 생식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됐는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렇죠? 보통 한 30살 정도에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30살 플러스 뭐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생식세포로 존재할 때 기간 1년이죠. 그렇죠? 따지면 얼마예요? 31년 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생식세포 또한 환경 호르몬이나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생식세포가 낳는 애가 나의 아들, 딸이 되겠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내가 노출됐을 때 나의 아들과 딸은 직접 노출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임신했을 때 만약에 환경 호르몬에 잘못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신한 내 뱃속에는 가령 남아든 여아든 간에 태아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 태아의 몸속에도 뭐가 있어요? 생식소가 있고요. 거기에 생식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내가 임신부였는데 잘못 노출이 되면은 딸과 손자까지, 예? 손자 시대까지 직접 노출의 효과를 겪게 되는 것이에요.